좀 더 이 사람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도움을 주시면 돼요. 가장 나쁜 것. 자,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나쁜 행동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 묵시적 동의는 환자가 의식이 내가 물어봐도 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상황을.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허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그대로 도움을 주시면 돼요. 그냥 허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자, 명시적 동의에도 이 사람이 묵시적 동의 구할 때 이 사람이 표현은 못하지만 나는 싫은데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누구를 접촉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팔로 이렇게 탁 내치는 몸짓, 이건 뭐예요? 거부 의사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팔꿈치로 친다거나 손을 내친다거나 이런 것은 거부 의사거든요. 말로 표현하지 않는 몸짓 언어예요. 자,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허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황에서 알맞은 응급처치를 취해 주시면 돼요.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겨서 또 도움을 주려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의료용 장갑이나 이런 것을 항상 휴대하고 있진 않아요. 혹시 있으면 반드시 착용하면 좋고요. 없더라도 일회용 위생 장갑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이 의료용 장갑도 없고 위생 장갑도 없어요.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맨손으로라도 처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손에 큰 상처나 이런 것만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빨리 처치를 해 주시고 도움을 해 주시고 얼른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박테리아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어떤 감염의 우려가 없다면 그대로 빨리 처방을 하시고 빨리 도움을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면 돼요. 파상풍 감염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뭐 지저분한 못이나 이런 거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열감이 있다거나 어떤 열이 나거나 부풀어 오른다거나 피부가 뻘겋게 이렇게 열감이 있으면서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아요.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추가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손 씻기는 생활화가 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인해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생긴 법이에요.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그러면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중앙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30회 누릅니다 라고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복부를 막 눌렀어요. 이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네, 어디? 가슴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가슴 중앙을 눌러줘야 되는데 복부를 막 누른 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제가 두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눌러주세요 라고 교육을 하는데 이거 힘이 부족하다고 발로 막 짓밟았어요. 이런 거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우리나라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했을 때,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때, 보상을 바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악의에 찬 행동이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구조자를 환자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응급 상황인 것을 인지했다면 빨리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 이건 누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시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건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마음 먹었건 이것은 본인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19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이에요. 자, 다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뭐 골절이 된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추돌한 모습, 그리고 뭐 매캐한 냄새가 날 것 같은 화재가 발생한 듯한 그런 현장, 그리고 남성분이 가슴을 부여잡고 흉통을 호소하는 모습, 이것이 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각으로, 시각으로, 후각으로 어떤 사람의 증상이나 징후를 보고 이것이 응급 상황이구나 아니구나를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을 조사하실 때 제일 가장 소중한 건 내 안전. 그래서 항상 현장은 안전한가부터 체크를 합니다. 현장은 안전한가, 위험한 어떤 존재의 요소가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의 수라든가 나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환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판단하시고 119에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서 도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 119 구급차에 환자 몇 명 타죠? 구급차에 환자 몇 명 타요? 네, 한 명 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5, 6명의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냥 전화해서 저 지금 여기 어딘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환자가 발생했어요. 뚝 끊어버리면 구급차 한 대 올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환자가 6, 7명이다. 그러면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빠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친 사람의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좀 알려주셔야 한꺼번에 빠르게 출동하면서 그 사람에게 빠르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장 조사는 반드시 좀 정확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다친 사람의 수, 그리고 다친 상태, 이 사람의 지금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것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행동 결정하는데 방해하는 요인. 자, 혹시라도 내가 뭐 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 상태를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의 질병이 어떤 형태인지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 자, 119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처럼 이게 위중한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걸로 이제 내가 망설이게 되고 시간을 지체하게 돼요. 크게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119에 신고돼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전화하세요. 119에 전화하면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대충 상황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출동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출동 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다 주세요. 자, 우리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혹시 빗물에 내 피가 섞이면 과다 출혈, 많은 양의 출혈로 우리가 착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혹시 많이 출혈이 많았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의 출혈인데 물에 많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119에 신고해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119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라, 아니면 우리가 출동할 테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라 라는 지시사항을 알려주실 거예요. 장난 전화만 아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자,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의 내용인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119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실 거예요. 그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상이라든가 대량 출혈, 이렇게 가슴 흉통, 감전사고, 충돌사고, 자살, 분만, 화재, 폭발, 머리 척추 손상, 굉장히 이건 말고도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즉시 119에 신고하면 되고 내가 거기서 얻었던 필수적인 정보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에 그대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119 상담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상담원이 지도하에 응급처치를 한다. 그리고 출동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해주면 그것으로 이제 내가 할 임무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중요한 것 119가 전화를 끊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거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심폐소생술은 뭐예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2번,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번을 다 같이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자, 가슴 압박만 하는 것.
자, 요즘에는 인공호흡은 하지 말고 가슴 압박만 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교육받으신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 계신가요? 있어요? 계셔요? 네. 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의 오해인 것 같고요. 오해인 것 같고, 항상 이거 뭐 심정지가 온 상태의 환자라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심정지가 왔는지. 자, 익수 환자.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갑자기 심정지가 온 사람, 내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호흡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 사람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호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격자에서 빠르게 가슴 압박 시행술만 해도 소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아니면 익수 환자 같은 경우엔 물속에서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 몸에 남아있던 산소가 싹 소진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인공호흡은 하지 마세요, 가슴 압박만 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비숙련자, 그러니까 교육을 내가 몸으로 습득이 잘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가슴 압박은 전화 지도로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공호흡은 내가 계속적으로 많이 훈련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인공호흡은 제대로 수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많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공호흡을 하는데 30초 이상이 소요가 된다거나, 자, 2번 인공호흡 불어넣기를 하는데 2번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2번을 하는 것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내가 이것이 세트 메뉴인데 나는 가슴 압박은 할 수 있겠는데 인공호흡을 못해. 그러니까 얘랑 세트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인공호흡을 못하니까 가슴 압박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인공호흡을 하지 못하더라도 비숙련자, 인공호흡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비숙련자에 한해서, 비숙련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이라도 하세요라는 권고사항이지, 숙련자, 인공호흡을 잘 훈련받아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하는 사람은 이 전문가가 전화 상담원이 할 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요.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슴 압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못해요 하고 당황해하고 완전 패닉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 번도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화를 먼저 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교육받을 땐 전화를 먼저 끊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할 말을 다 했는데 끊으라고도 안 해요. 자, 좋은 방법은 제가 전화를 끊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라든가 알려줄 사항이 없을 때 전화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면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자, 장소라든가 내 신분, 그리고 어떤 사고, 부상자의 수나 상태, 그리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고요. 건물이나 도로에 주소가 있는 곳은 위치를 설명하기 좋지만 해양이나 산림에는 어떤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지점번호라고 해서 이런 곳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전신주라든가 이런 곳으로 위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처치할 때 빨리 신고를 하시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를 편안하게 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체온 체크해 주시고 필요한 2차 처치, 그리고 2차 어떤 손상을 예방해 주셔야 되고, 심리적 지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난 방법을 모르겠고 내가 배우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심리적 지지를 통해서 환자를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만 있어 주셔도 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쇼크가 동반이 되는데, 쇼크는 내가 불안해하고 막 어떤 공포감을 느끼면 쇼크가 빠르게 진행돼요. 쇼크도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심리적 지지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마음 상태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면 이 쇼크가 좀 더 더디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고 환자가 이렇게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혹시 팔에 골절이 된 듯한 이렇게 하고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편안한 자세를 취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쭉 뻗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것은 골절이 예상되지 않는 환자는 몸을 움직이게 해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척추나 경추 아니면 골반이나 대퇴 이런 쪽에 큰 뼈, 머리랑 가슴 이런 쪽에 어떤 골절이 예상되는 환자, 이런 환자가 고통을 이렇게 쭈그리고 뭐 이렇게 팔을 신체를 구부리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막 팔을 이렇게 편하게 막 잡아서 이렇게 펼쳐 놓는다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골절이 예상되는 환자는 큰 골격을 다친 환자, 그러니까 머리뼈, 가슴뼈, 아니면 척추, 경추, 골반뼈, 대퇴 이렇게 큰 뼈, 골절이 예상되는 환자는요, 물론 뭐 우리가 빠르게 도움을 주시면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는 뭐 부목을 거기에 맞는 부목을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요. 이 전문가들은 거기에 신체에 알맞는 부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큰 골격을 다친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머리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외가 있죠,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전문가를 기다리자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장소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럴 땐 빠르게 환자를 이동시켜 주셔야 되겠죠. 이때 환자가 움직임이 작게 해서 최소한 그 상태에서 가장 작게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안전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장소가 안전하지 않을 때 최대한 움직임이 적게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혹시라도 뭐 질병이라던가 내가 우리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기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는 병원이 있다 이럴 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잘 보이는 곳에 이런 어떤 그 병원,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라든가 진료 어떤 병원사 선생님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이는 것에 적어두는 것이 좋고 내가 몸에다 폐용하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응급처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내가 환자를 도우려고 할 때 가장 꼭 지켜야 될 사항. 자, 내 안전. 자신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신분을 밝힌다. 말씀드렸죠? 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밝히시고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얻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죽었어 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뭘 해주셔야 된다고요?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생사 판정은 누구만 하는 거죠? 자, 의사 선생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사 판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의약품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 의료원에게 맡긴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발견을 했어요. 자,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제일 먼저 현장이 안전한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의 호흡곤란은요, 신음소리가 나고요, 천명음이 나오고요, 막 걸걸거리는 소리가 나고 막 약해지고 뭐 강한 소리도 나고 그리고 깔딱깔딱하는 임종호흡 있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공기를 코나 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폐까지 들어가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서 다시 기도를 통해서 나오고 들숨 날숨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그 임종호흡은 깔딱깔딱하는 호흡이래요. 우리 목 언저리까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호흡. 그것은 폐까지 우리 산소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호흡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호흡이요. 여기 목 언저리에서 그냥 공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호흡이요. 임종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비정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자, 대량 출혈. 자, 우리 몸에 혈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혈액만 따로 빼서 재볼 수가 없죠. 4,000에서 6,000cc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체격도 더 크고 하니까 더 많을 수가 있겠죠. 4,000에서 6,000cc의 혈액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시는지 아시는 분? 내 심장이 몇 번 뛰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분? 70번이요? 네, 아주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 거기 나와요? 내가 자의적으로 재보신 분. 기계의 도움을 안 받고. 안 계시죠? 제가 한 20년 교육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심장이 몇 번 뛰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분. 1분에 몇 번 뛰는지. 하루에 1분이에요. 단 1분도 내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 체크해 본 사람이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자, 근데 우리 심장이 1분에 몇 번 정도 뛴다고요? 몇 번이요? 60에서 100번이에요. 이것은 60에서 100번은 연령이 어리면 더 빨리 뛰어요. 그리고 내가 심하게 빠르게 운동하면 또 빨리 뛰겠죠. 우리 몸에 혈액과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운동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60번에서 100번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편안할 때 한 60대 후반에서 70 초반 정도 뛰실 거예요. 대부분. 자, 우리 심장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 엄마 뱃속부터 뛰어요. 맞나요? 맞아요? 맞죠? 자, 내가 심장이 안 뛰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90세, 뭐 이제 100세가 될 수도 있어요. 90년, 100년을 산다고 하면 이 심장이 1분에 70번 뛰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뛰는 거예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심장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해본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우리 혈관은요, 이게 80% 정도 망가져도요, 아프지 않아요. 80% 정도 막혀도 아프지 않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심정지가 오죠. 그래서 이러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혈관이 80%가 막혀야 고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체크 안 하면 한순간에 그냥 급성 심정지, 돌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침 뉴스에 계속 나오는 축구선수 아르헨티나 마라도나? 네. 걔 뭐예요? 그 축구선수 뭐예요? 사인이? 심장마비예요. 뭐 뇌수술을 했다고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평소에. 보니까 지금 살도 많이 쪘고 이랬더라고요. 자, 운동할 때는 안 그러셨겠죠. 그리고 우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재력가 이건희 회장님. 사인이 뭐예요? 심근경색. 다 이 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심장의 어떤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분이 72세에 쓰러져서 76년 5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6년 5개월의 삶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있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보이지 않는 심장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심장은 어디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시켜요? 동맥이에요. 심장에 붙어있는 동맥이 관상동맥이에요. 관상동맥.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이제 대량 출혈 얘기하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심장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4,000에서 6,000cc가 있는데 1분에 우리가 심장이 70번 정도 뛴다. 그러면 자, 한 번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이 70에서 80ml가 분출이 된다. 박출이 된다. 자, 그러면 1분이면 한 번 수축할 때 70ml 뛰어서 1분에 70번 뛰면 1분이면 77에 49, 4,900ml예요. 4,900cc. 그러면 평균 내가 갖고 있는 혈액을 1분이면 내가 갖고 있는 4,900cc 혈액이 한 바퀴, 1분에 한 바퀴. 내가 갖고 있는 혈액을 1분이면 한 바퀴씩 이 심장이 회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뭐 손발을 많이 쓰고 어떤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를 했다 그러면 저녁에 씻고 손발을, 아니면 뭐 눈이라든가 다른 신체는 쉴 수가 있어요. 자, 심장, 나 너무 많이 움직였더니 힘들어. 좀 쉬어야겠어. 쉬면 난 그 다음 아침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심장에 붙어있는 대부분 관상동맥의 질환이 생겨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돌연사, 심근경색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심장에 붙어있는 관상동맥이에요. 이 동맥에 어떤 동맥 경화가 진행이 됐다거나 아니면 혈액이 죽상경화증이라서 껄쭉껄쭉해졌다거나 이러면 이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잘 안 되고 아니면 혈관이 아예 꽉 막혀버리면 심근경색,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협심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심장에 붙은 혈관 그리고 그 혈액이 좀 더 좀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혈관에 동맥경화, 기름기 많은 동맥경화가 끼어 있고 혈관이 폐쇄가 된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고속도로에 포장이 잘 돼 있으면 차들이 쌩쌩 잘 다니고 잘 되죠. 그러니까 차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상태가 혈액이 잘 관리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고속도로에 자갈을 깔아놓은 듯한 자갈을 깔아놓은 그런 혈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고속도로에 자갈이 깔려 있으면 차들이 잘 소통이 되나요? 안 되죠.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1분에 70번을 쉬지 않고 태어나기 전부터 평균 내가 90세에 사망한다 그러면 90년을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혈관이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잘 관리가 돼도 힘들 텐데 혈관이 막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다거나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다거나 혈액이 탁해져 있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과부하가 많이 걸릴까요? 심장이 화가 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일 안 해요. 자, 심장은 혈액이 돌아와야 우리 몸에서 혈액이 돌아와야 그 혈액이 있어야 심장 근육이 움직입니다. 심장은 속이 비어있는 근육기관이다. 그리고 심장에 혈액이 돌아오지 않으면요. 심장 근육은 괴사,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 안 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되고 좁아져서 아니면 협심증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량 출혈은 우리 의식이 없는 상태,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우리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거 몇 분이죠? 골든타임 4분에서 5분이에요. 그런데 이 대량 출혈은 만약 1분이면 우리 몸에 제가 혈액이 한 바퀴 돈다 그랬잖아요. 큰 혈관을 다쳤다면 1분이 되기 전에 많은 양의 어떤 그 혈액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이 3분의 1 정도가 갑자기 쭉 빠져나가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다. 그럼 한 2000cc 정도만 갑자기 쭉 빠져나가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간보다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량 출혈이 위험하다. 그러면 상처가 났을 때 갑자기 동맥 손상을 입었다. 손목 쪽에 아니면 하태 쪽에 동맥 손상을 입었다. 어떻게 처치할까요?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단 깨끗이 소독된 멸균거즈로 상처난 부위를 강하게 눌러요. 좀 지혈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동맥 손상을 입었으니까 피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겠죠. 직접 압박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혈관 압박점을 찾아서 같이 압박을 한다. 직접 압박과 동시에 어디 쭉 올라가면 여기가 상완동맥이에요. 상완동맥 여기 팔 중간쯤 우리가 이렇게 누르면 강하게 뛰어요. 여기를 외부에서 우리가 힘을 강하게 눌러주는 거죠. 꽉 눌러주고 한번 비틀어줘요. 그러면 우리 혈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강하게 주니까 혈관이 좀 좁아지겠죠. 눌리겠죠. 그러면 아래로 가는 혈류량을 좀 조절할 수 있다. 눌려지니까 좀 작게 내려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압박과 동시에 혈관 압박점을 찾아서 동시에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하태 쪽에 아래쪽 다리 쪽에 출혈이 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압박. 출혈이 나고 있는 그 신체 부위에 깨끗이 소독된 멸균거즈를 대고 꽉 눌러서 직접 압박과 동시에 계속해서 큰 동맥을 다쳤으니까 출혈이 심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삼각 팬티 여기 라인 있는 데 있죠? 여기 대퇴동맥이 있어요. 대퇴동맥을 손날로 꽉 눌러주시고 다리를 한번 꽈요. 이렇게. 그러면 혈관이 꽉 더 많이 조이고 눌리겠죠. 그러면 아래로 가는 혈류량을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혈액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대량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이에요.